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2편 행정작용법이죠. 행정입법에서 우리가 법규명령과 행정기축을 보도록 하죠. 48페이지에 1번 문항 봐보세요. 자, 틀린 지문 위주로 빠르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한해서 4번 문항 봐보세요.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기축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한다면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다면 위헌 위법 명령기축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그 위헌 위법 명령기축 심사권은 법원이 갖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 위법 명령기축 심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해서, 그죠?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에 대해서 처분적 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바로 이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이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문항 틀렸어요. 헌법재판소도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할 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이 인정되고 된다.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한번 쭉 봐볼게요. 워낙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짧다 보니까 그래서 01번에 그래서 답이 이제 그 4번이었고요. 4번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08번 봐보세요. 이제 리딩이 되는 대표적인 문제만 보겠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안에서 8번에 2번 문항 보세요. 자,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법규명령에서 배우셨죠. 자, 우리 그 항고송, 우리 행정소송의 종류 보시면 항고송 있죠. 항고송에 보면 취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 또는 행정행위 이 신청에 대해서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이 없는 것을 말하죠. 처분이 없는 경우에 이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법규명령이 법규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는 이때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라 입법행위 부작위입니다. 입법의 부작위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것은 바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때 보시면 이때 대법원에 의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바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에 2번 틀렸어요. 추상적인 법규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을 받을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에 의한 구체화된 사건이 됐을 때만 이렇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국가직 7급이었죠. 그래서 08번에 2번이 답입니다. 08번의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08번 보시면 빠르게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인데 행정입법부작이죠. 입법부작이죠. 부작인데 이것은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고소송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기출되는 지문이에요. 확인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헌법소원으로 가야죠. 헌법소원의 보충성이 원칙이 된 예외가 인정되니까 바로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쭉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내용 대동소 여기 나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52페이지에 20번 봐보세요. 52페이지에 20번 보시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항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통상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정기축이 형식이 법규명령을 뭐라 그러죠? 예,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 20번이죠. 행정기축 형식이 이 법규명령. 이게 뭐라 그러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게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렇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이렇게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보통은 위임명령, 이렇게 위임명령이죠. 예, 수권을 통해서 위임명령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법규명령 형식으로 지정하도록 해야죠. 즉 법규상, 이 법규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규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사항을 갖다가 위임명령에 위임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포괄적 위임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포괄적 위임 안 됩니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위임명령이 한계 법리가 있는 것이죠. 포괄적 위임 금지 등.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행정규칙, 그죠? 보통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이걸 뭐라고요? 고시를 한다. 이때 위임명령이 한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20번에 2번이 틀린 겁니다.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당연히 적용이 있죠. 전면적 제2위임금지 원칙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에 2번 틀려요. 여러분들 해석 다 돼 있으니까 맞는 지문은 설명 안 할 겁니다. 틀린 지문 위주로 할게요. 22번에 자 옳지 않은 것이죠. 22번에 봐보세요. 자 353페이지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좀 답이 4번이에요. 4번이 잘못됐는데 봐볼까요? 스피드하게 갑니다. 자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의 징계 책임은 없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행정규칙 있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행정조직법에서도 공부하시고, 제가 행정규칙에서 훈련과 관계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어요. 왜? 처음에 뭐 출제되니까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행정법은. 뭐, 법과는 다 그래요. 처음에만 그 개념하고 체계만 잡으면 돼요. 내용 정리 단계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자동으로 됩니다. 반복하시면. 22페이지에 4번 문항 보시면, 행정규칙이죠. 예를 들어 훈령을 봅시다. 훈령은 예를 들어 뭐 행정규칙이면 이제 훈령이 주가니까요. 협의훈령. 행정규칙. 시험에 이렇게 훈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 행정규칙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에 대해서 공무원이 심사권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그죠? 공무원 심사권. 자, 그러면 이때, 자,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훈령을 받아요. 이때 행정규칙으로. 이때 여러분들 형식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 가능해요. 그죠? 예,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때 보시면 여기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형식적 심사만 하면 돼요. 실질적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이 실질적 심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훈련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어떻게 하죠? 중대하고 명백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자, 이때 심사 돼야 돼요. 심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종하면 안 돼요. 복종하면 안 돼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일 때 이 복종하면 안 돼요. 복종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죠. 뭐죠? 복종 만약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고 처벌됩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 이런 경우는 복종 의무 있어 없어요? 명백히 부당하다. 이런 경우는 복종 의무 있습니다. 그죠? 복종 의무 있어 없어요? 이거. 자, 행정규칙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 위반의 징계 책임은 없다. 왜 틀렸겠어요? 이때는 복종 의무 위반인데 내용이 부당하면 돼요. 왜? 명백히 위법해야 돼요. 부당할 때는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복종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 의무가 있고 징계 책임집니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하시면 돼. 이제는 이렇게 기본 이론을 갖다가 간략히 하고요.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게 좋아요. 통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내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내용 정리자 이런 건. 뭐 기초 개념만 들어왔으면 되죠. 이런 거 내용 정리해야 할 거니까 쉬워요. 이런 건. 명백히 부당하다. 얘네들은 복종 의무가 있어요. 위법일 때는 그죠? 이번 때 복종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책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복종 의무인데 복종했다. 이때는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징의 책임집니다. 네, 이런 뜻의 책임이죠.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부당하고 이거 위법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22번 보셨습니다. 나머지 내용 잘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갑니다. 26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야.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26번입니다. 이제 몇 페이지인가 하면 54페이지. 자, 26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번 문항.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기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시등 행정기축으로 정하였다면 당의 고시등은 상위 법령과 기록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 법률에서 이렇게 법률에서 어떻게 위임했어요? 위임을 갖다가, 그죠? 위임을 이렇게 했어요. 어디로요? 수권을 어디로 했어요? 시행령, 법규명령으로 이렇게 해요.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위임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행정기축으로 한다. 이거 안 돼요.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 위법 무효. 왜요? 법규 사항을 적으라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법령 보충 행정규칙 이래서 위임입법이 한계 법리가 정의있다고 왔어요. 정의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정의됩니다. 이거 무효예요. 위법 무효.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사무 처리 준칙을 불용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참 이거. 자, 우리가 한번 더 하게 되면 28번이죠. 28번 보시면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은 뭐냐면 이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요.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했죠? 그렇죠.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형식의 행정규칙일 때는 뭐로 본다? 판례가요? 판례대로. 뭐라고 이거? 법규명령으로 봐요. 이에 대해서 총리령 불용 형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총리령 불용 형식이 이 형식이 행정규칙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이 아니라 뭐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외적으로는 뭐로 봐요? 응?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나시죠?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생각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1번이 그 불용 형식 행정규칙 중에서 예외적으로 그죠?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된 겁니다. 불용 형식, 총리령 불용 형식 행정규칙에 대해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안 보고 있죠.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용 형식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본 거. 구여객자동차 운수화법 제11조 제4항이 위임했더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불용이죠. 법규명령 맞어요. 예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2번, 3번 나왔습니다. 넘기셔서 56페이지 34번 봐볼게요. 56페이지 34번.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항 보세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 아니죠.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에요. 대법원의 권한이라면 틀려요. 법원의 권한인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법원이 갖고 있는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언제?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처분적 명령일 때, 처분적 조례일 때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법무사법 시행규칙 있죠?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 시험 실시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임의사항,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던 거, 이것이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4번에 3번이죠. 이렇게 문제가 겹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7페이지에 제2절 행정입법의 방식 봐보세요. 37번 볼게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나오죠? 2011년 지방자 7급 문제예요. 4번 문항 봐보세요. 이건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 위임명령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법리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4번 문항, 처벌 규정의 위임은 죄형 법정주의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자, 틀렸죠? 기억나시나요? 처벌 규정 같은 경우는요, 죄형 법정주의가 뭡니까?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을 때만 그 범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그러면 그럼 처벌, 형벌, 행정형벌이죠. 처벌, 형벌, 행정형벌인데 이건 죄형 법정주의 적용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죠. 그런데 법률에서 이렇게 우리 법규명령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 위임을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처벌이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처벌이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처벌이 종류를 정해서, 다른 말로 형벌의 종류와 형벌이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것은 이렇게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요. 중요합니다. 근거법률에서 모법이죠. 근거법률인 모법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법률에서 범죄의 구체적 구성 요건의 기준을 정하고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처벌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종류를 정해서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입법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57페이지에 37번 답이 뭡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34번 정답이, 그래서 여기 이제 34번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입법 방식 37번에는 답이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사실 이런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어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하고, 자, 이어서 59페이지에 46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번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번 문항, 추상적 법령 지정의 예부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부분이 있긴 앞에서 보셨죠? 맞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봐볼까요? 2번. 자, 46번은 2번.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 지정을 거부하거나 입법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이 예외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우리 구제,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이 뭐냐면 다른 법률상의 구제수단이 있으면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법원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는 안 받아줘요. 아시겠죠? 이게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보충성의 원칙인데 법원에서 우리 이거 재판을 통해서 부작위 예부 확인성을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구제 받을 길이 없죠. 바로 헌법소원 최후의 보충적 사안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아니죠. 자, 행정청이 근거 법규, 근거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 이때 결국은 행정기관은 위헌 무효인 근거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은 우리 행정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근거법령이 이 처분의 근거법령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명백히 위헌 위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명백히 위헌 위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의 요건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대성과 명백성 하자 요건 중에서 중대성은 충족되지만 명백성은 충족되지 않아서 취소를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제가 또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요게 이 주문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예, 46번 그죠? 요걸 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취소가 됩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3번 틀렸고 4번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겨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뭐죠? 여러분들 법령 보충적 고시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상 판례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다른 말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그죠? 예, 처분성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에요. 실질이. 다시 한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고시가 법규명령이잖아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이것이 그죠? 법규명령이잖아요. 처분적 법규명령 때는 바로 처분성 인정됨이가 아닙니까?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항고성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용 문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그러니까 좀 46번에 답이 1번이고 2, 3, 4는 다 몽땅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번 봐볼게요. 51번. 자, 60페이지 51번에 보시면 행정입법이 나와요. 다시. 옳은 곳인데 3번만 한번 봐보세요.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이거 처음에 좀 외진돼서 냈죠. 여러분들 국회는요, 법규명령에 대해서 입법적 통제로서, 그죠? 입법적 통제로서. 자, 직접적인 입법 통제가 있고요. 간접적 통제, 간접적 입법 통제. 즉,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는데, 자, 직접적 통제. 자, 뭐가 있어요? 영국의 의회의 제출 절차. 독일이 동의권 여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제도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있는데, 다만, 그쵸?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에서 간접적 통제 방법인데,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그죠? 예외적으로, 이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로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는데, 직접적 통제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법률에서. 헌법상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영국에서 인정되는 의회의 제출 절차인가 아니면 독일이 동의권 유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두 분이에요. 두 분. 한 분은 동의권 유보로 보시고 한 분은 의회의 제출 절차로 봅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문제 보면 학설 대립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다 맞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 의한 그 법규명령에 대한 간접적 통제는 뭐 우리가 했죠?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런 겁니다. 여론에 의한 통제, 그죠? 이게 간접적 통제가 되고, 그럼 행정규칙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 입법 통제. 이때 현행법상 직접적 통제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규명령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말하고 간접적 통제는 인정되고 있고요. 교재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서 지금 3번 문항, 지금 옳은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51번의 1번 문항. 행정주체가 정하는 구체적, 개별적 규범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주체가 정하는, 여러분들, 행정기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 형식을 취하죠. 행정주체가 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처분적 규범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죠.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별적, 구체적, 개별적 규범은 이거 잘못된 거죠. 예외가 시키면 행정주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규범을 정립합니다. 행정입법을 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일반적, 추상적에서.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문항 틀린 겁니다. 2번 문항. 법규 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위나 법적 구속력은 부여되고 있다. 아니죠.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죠. 일반 국민을 구속합니다. 4번. 해석 준칙은 개정 처분이 판단해서 법원을 구속한다. 아니죠. 여러분 규범 해석 규칙. 규범 해석 규칙은 법규성 없어요. 법규성 없어요. 행정법의 법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규범 구초와 행정규칙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규범 구초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돼요. 행정법이 법원이 되죠. 자, 그래서 2번, 자, 4번 주의하시고 5번 자치법은 행정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광의 행정입법, 그죠?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입법이죠. 협의행정입법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법, 지방의회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자치법 인정됩니다. 그래서 51번의 답이 3번이에요. 자, 62페이지 보시면 55번 봐보세요. 62페이지 55번 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됐죠? 자, 55번에 1번 문항 봐보세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 명령이 무효였다면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다. 아니죠. 부여되었다면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보세요. 지금 그 근거 법률이 없어요. 법규 명령만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법규 명령 무효거든요. 현재 위임이 근거법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법규 명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모법이 법률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때부터 모법의 근거가, 법률의 근거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유효합니다. 반대로요. 여기 여기 근거 법률이 있고 밑에 법규 명령이 있죠. 위임 명령이 있어요. 이따가 근거 법률이 폐지되면 자동으로 여기 법규 명령도, 위임 명령도 무효가 됩니다.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행정입법까지 한번 끝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어렵진 않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이어서 행정행위를 봐도록 하죠. 행정행위. 자, 단원별 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좀 읽을게요. 02번, 03번은 뭐냐면 02번과 03번은 일반
행정행위 중에서 일반 처분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처분은 뭐죠 이게? 응? 이게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죠. 우리가 일반 처분은 이거 대응되는 게 뭐예요? 개별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개별 처분. 응? 둘 다 처분성 인정돼야 한대요. 처분성 인정됩니다. 요건 어떻게 돼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을 규율하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개별 처분.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니까 그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둘 다 처분성 인정이 돼야 한대요. 인정되죠. 이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 처분성 인정돼요. 인정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사례와 함께 시험에서 6, 7년간 한참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2, 3년 전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2, 3년 전까지 6, 7년간에 걸쳐서 좀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63페이지에 그 02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교율 내용이 법적성 기관. 일반 처분 찾는 거예요. 봐보세요.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 당시 독일 정부는 회담 기간 중 행사장 주변 지역에서 모든 5개 집회를 금지. 모든 5개 집회 금지. 그죠? 자, 누구나 이 기간 내 이 장소에서 구체적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죠. 구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때 누구? 불특정 다수인이죠.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뭡니까? 일반적 규율이에요. 일반적 규율. 됐고요. 그래서 맞는 거 답이 이제 2번에 3번이었고 일반 처분은 무슨? 요거 말고도 주차 지역 금지. 여러분 일반 처분이 이 예를 다 아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한 6, 7년간에 계속 나왔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있죠. 이것도 일반 처분의 예로 아시고 박스 문제 나오면 바로 일반 처분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번처럼 일반적 추상적 규율 이렇게. 자, 행정행위에서 재량행위를 봐볼게요. 행정행위에서 재량행위인데 지금 여러분들 65페이지에 09번 봐보세요. 65페이지에 이제 09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한다. 자, 틀렸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도출하지 않고 따라서 그 결론을 내지 않고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비추어 이것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론할 때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사법심사 방식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이것만 알아주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 3, 4, 5는 봐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66페이지에 14번 봐보세요. 66페이지에 14번 보시면 14번.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14번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이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이해. 이해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왜 중요합니까? 짝짓기 잘 나와요. 다음 중 판례가 기속행위를 본 것은 몇 개인가? 다음 중 판례가 그 짝짓은 것은 그 성질에 대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해서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인 것끼리 짝짓기. 기속행위가 몇 개인가 이렇게. 그래서 13번 봐보세요. 재량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판례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 영업허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는 다 기속행위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요.
그래서 1, 2, 4. 여러분들, 그죠? 여기 1번, 2번, 4번은 뭐 특허예요, 특허. 특허. 특허는 원칙적으로 실행행위. 가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푸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보시는가 하면 17번 봐보세요. 67페이지 17번. 요건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실익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17번에 1번 문항 봐보세요. 기속행위. 옳지 않은 건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제가 17번에 2번 왜 틀렸어요? 17번에 2번은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수법제요. 우리 행정수법은요. 기속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위법이 되죠. 그렇잖아요. 위법이 되니까 위법사항은 이렇게 다 취소 승인 대상이 돼요. 자, 재량을 위반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이거요. 원칙적으로 뭐에 그쳐요? 부당.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요.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 그죠? 이때보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배웠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17번에 2번 틀린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푸시 나머지 질문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69페이지에 27번 문제 봐보세요. 27번. 69페이지에 27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국가직 7급이죠.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4번 맞는데요. 자, 3번. 여러분들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 효과를 제한하는 보관을 붙여서 틀렸죠. 여러분 우리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설명이 69페이지 27번. 69페이지 27번. 자, 여기서요. 이 행정행위가 재량일 때는 재량행위 어때요? 부관을 부관은 허용되죠. 허용되는데 법률이 근거. 재량행위 보세요. 기속행위죠. 기속행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부관을 부과할 수 없어요. 부과 안 돼요. 부관을 부과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이때 꼭 아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7번에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 뭐 현재 그 구별 긍정설이 5설입니다. 이때 보면 당연히 재량행위에 이때 부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과는 줄인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다수고. 줄인 행정행위 법적 효과. 줄인 행정행위 법적 효과 제한. 됐죠? 이게 다 대다수고 딱 한 가지만. 단지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단지 의무만 부과하는 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부담이고. 그 부담 이 나머지 부과는 어떻게 돼요? 줄인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제한한다. 나머지 부과이죠.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자, 이어서 70페이지에 좀 봐보세요. 제3절 행정행위 내용.
요시가 시험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여기도. 30번 봐요. 30번. 허가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허가. 자, 허가를 봐보면 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30번에 3번 문항. 자, 요거 진짜 요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행정행위,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기는 언제죠? 언제죠? 예, 처분시법이에요. 처분을 할 때 법이죠. 그래서 이 처분이 행정청이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해야 돼요. 위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적법이냐, 위법이냐. 일두양단이죠. 그러면 이때 요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처음에서 좀 조금 난이도 있게 꼬아서 내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30번에 3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처분이 있어요. 이 처분, 행정청 이 처분인데 이 처분에서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원칙적으로 뭡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시법이에요. 처분시법에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누가 하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요. 자, 개인적 공권하고는 가변한 사람이에요. 가변한 사인인데 근거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허가 신청을 딱 했어요. 근거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허가 신청을 딱 했는데요. 그 사이에 행정청이 처분을 내주기 전에 법령이 변경돼서 이제는 부적법한 허가 신청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그죠? 처분시법이 뭐예요? 구법입니까? 신법입니까? 신법이죠. 신법에서 처분시법에 의해서 처분해야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아, 제가요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법상 적법한 허가 신청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하다가 그 사이에 처분이 있기 전에 법령이 변경돼서 내가 이 처분을 못 받아요. 누가 억울하죠? 허가 신청한 사람이 억울하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내가 더 이상 이게 부적법한 허가 신청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이런 때 억울하죠? 이런 때 억울하니까 언제? 신청시법.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보심으로써 적응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0번에 2번이 나머지 좀 봐주세요. 다 해설 다 돼 있으니까. 33번 문제 봐볼게요. 71페이지. 자, 전통적 기능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항.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이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업자는 동종이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요건 이제 그 허가에서 제3자유 행정에서 문제는 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거 이제 그 33번에 3번은 어떻게 문제 풀어놓는가 하면 여러분들 허가에 의해서 받는 우리 국민들의 이익은 뭐예요?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허가에 의해서 그죠? 이게 허가에 의해서 가학상 허가에 의해서 받는 이익. 이건 법률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해요. 그래서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에서 우리 국민에게 원고적격 인정돼야 안 돼요. 원고적격 인정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고적격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각 개별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담배법상 행정청이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 가격에 담배 판매업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0m 담배법상 100m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여기다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체 또 내줬어요. 자, 허가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파악하면 종전에는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니까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는 원고 주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가 법률에 의해서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입니까? 그런데 판례가 제3자요 행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경업자 수성을 인정해요. 아시겠죠? 경업자 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에게 원고 주격을 인정해서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 청구 인용을 해줬습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 이건 이제 경업자성에 인정된 거고 경업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경원자, 자 가불병이 A 노선 한 개 노선에 일개 업체에게만 해당 그 운송사업 면을 주고 있습니다. 가불병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한테 처분을 해주고 원하죠. 경원자 관계예요. 이때 갑한테 내주고 을병은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을병은 경원자성을 제3자요 행정으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아시겠죠? 영역 문제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조심하셔야 돼요. 허가에서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특허에서 받는 이익은 권리, 그죠? 예. 자, 해서 33번의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해 이거 아까 담배 판매 빼놓고요.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하죠. 짜장면, 볶음밥. 우리나라 국민처럼 똑같습니다. 중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변형해서 이제 한 거죠.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답니다. 자, 이런 관계인데요. 하여튼 중국집이죠. 중국집은 식품위생법을 영업하고 받아야 돼요. 좀 갑이 왕짜장 해갖고 막 아주 유명합니다. 왕짜장 하니까 그 옆에다가 어떻게 돼요? 윙짜장, 왕짜장 하나 빼가지고 윙짜장 해가지고 그 옆에 해놓죠. 전화번호도 맞아? 번호번호도 유사하게 해놓죠. 바로 매출액 반 떨어져요. 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오직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경업자성 일반적인 허가이잖아요. 경업자 관계로 인정해서 제3조 행정에서 경업자성을 제기해서 하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내 중국집 잘 돼요. 왕짜장. 근데 옆에다가 윙짜장 들어가지고 번호번 하나 비슷하게 놓으면 반이 경제상 이익이 침해되죠. 경제상 이익이 침해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고 주격 인정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기존 일반 짜장집 사장님 화가 나가지고 바로 길 건너요. 바로 조그만 길 하나 길 건너 중국집 사장다가 불 꺼져 있어요. 일찍 퇴근했네.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휘발유잖아요. 휘발유 병에 휘발유 담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유천 깨고 던져가지고 전투에서 2억 피해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일반 담배 판매업 관계에서 경업자성을 인정했던 거예요. 이것도 인정해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똑같이 왕짜장님 열받으니까 법에 안 해줘? 나도 한 수가 있지. 그냥 소주병에다 휘발유 집어넣어가지고 불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결국은 CCTV 잡혀가지고 그냥 처벌되고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현행법 위반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해를 가면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돼요. 외국 같은 경우 도율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서 빵집 여러 개 못 만들어요. 한 집만 해야 돼요. 병원도 함부로 막 못 내요. 우리나라 봐보세요. 뭐 하나 짜장, 왕짜장, 윙짜장 병원 하나 들어왔다면 좀 잘 된다 싶으면 다 와요. 다 달라붙어. 그러니 PC방 잘 된다니까 PC방 다 와. 2, 3년은 딱 하면 호나 철수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도 행정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독일처럼 합리적으로 한 동네에 빵집 하나 다 먹고 같이 먹고 살잖아. 빵집만 제한하고 병원도 하나, 치과의사 하나, 치과 하나, 동네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정한 의사수라든지 적정한 그 가게수를 산정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물론 집적인 효과는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뭐 광고에서 좋은데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뭐 여기 뭐 과일집 잘 된다. 너도 나도 한 동네에 대게 돼. 인구는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 이 허가에서 받는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있고 그래서 좀 이걸 지나치게 또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인구는 많은데 직업은 작고 국가가 먹여 살려주고 복지라는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복지 제도가 엉망이 됐습니까? 아예 없는 수준, 아예 없습니다. 아프면 죽어야 합니다. 이런 수준의 복지 수준이 무슨 우리가 뭐 그 아이들 밥 주는 거 참 저는 행정법을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공부 예담인데 30초만 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제일 그 성장기에서 있잖아요. 제일 서럽고 먼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건데 먹는 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쪽에 급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무교육 내용이고 복지 그 국가 또 급부국가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보고 그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가의 전립권 거 뭡니까? 최소한 그 예산이 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6%뭐 작은 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떤 특정 시에서 보면 광역 광역시 보면 약 그 예산이 6%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미래 우리 그죠? 미래 그 세대의 어떤 투자 개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어떤 이념 보지 말고 최소한 그만큼은 우리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최소한 학교 생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요, 제발 아들도 이거 식비 다 면제시켜줘야 하느냐. 아, 시켜주면 어때요? 재벌 민명 됩니까? 대한민국 재벌 민명은 100개 재벌 한다 하더라도 민명이나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납부해요. 진짜 세금 많이 납부니까. 그 다음에 더구나 평등 국가에서 그런 또 자기 동료라든지 친구들하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걔들이 먹어봐야 알거든요. 집에서 맨 고급 음식만 먹고 그죠? 뭐 어디서 나가서 사회 나가서 남들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어려운 친구도 있구나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먹는 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티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다 선거에서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 정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그런 문제가 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권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무슨 이념이 있어요. 지금 보던 그 보수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아이들 문제였습니까? 아이들 복지 문제고 예, 실질적으로 아빠 엄마가 사업이 망해서 뭐 이렇게 못 가는 경우 학교도 먹을 게 배고파 못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굶고 있는데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 학교 가면 더 배고파서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밥 먹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예산이 6%니까 작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부담해서 같이 해도 우리 국가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죠? 밥 굶고 있다가 잘 돼가지고 오면 세금도 많이 납부, 애들도 많이 낳지. 그러면 얼마나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우리 도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빨리 하셔야 합니다. 예.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하다 보면 이거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38번 30번 다 하셨고 33번까지 했네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허가에서 받는 이건 반수적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가상에서 옆에서 이제 누가 내가 잘 되니까 바로 떨어져도 못 막는 이유가 이렇게 이론 구성에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걸 이론 구성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독일처럼 이렇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면 막아도 돼요. 이렇게 의사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의사도 딱 한 동네 한두 개 인구세 비율에서 정확히 행정계획에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 복지 수준이 높아져야겠죠. 실업에 대한 그 공포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생존권 문제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극한 투쟁으로 갑니다. 자, 행정법 열심히 합시다. 자, 하고 그래서 33번에 3번 보고 그 다음에 그 38번 봐보세요. 38번. 38번 보시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에 있죠. 제가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짝짓기 행정행위 내용에 오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명령적 행위가 뭐가 있어요?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그 다음에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중, 통지, 수리. 그 예를 다 아시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주의하실 것이 허가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더라도 특허인 경우가 있고요. 그 성질을 다 개별적으로 다 검토해야 합니다. 따져야 돼요. 개별적으로. 허가라는 명칭이 붙었다 하더라도 실정법상 그 성질이 뭐다? 특허인 경우가 있어요. 기와허가. 그 다음 또 면허 있죠. 면허이 붙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아니라 어업면허. 그죠? 특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지거래 계약 허가잖아요. 이 허가가 아니에요, 이건. 개별 행위를 검토해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판례가 뭐로 봐요? 인가로 보고 있어요. 인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번에 4번분 한번 와보세요. 옳지 않은 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해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유동중무예요. 유동중무요. 요거 좀 두 번 우리 이제 행정법 시험에서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민법에서 많이 나와요. 사법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그 지역 지정되면 그 내에서 그죠? 검인정 받아야 돼요. 해당 시군수 시장 군수의 검인정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이게 바로 법적상 인가예요. 이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 지역이니까요. 경기도 파주 지역은 토지거래 거래 계약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실소유자 인지한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 파주는 통일 뒤에 그 목이 되니까 굉장히 땅 가치가 높아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남북 왕대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도로 하나 못 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어떤 이제 제도를 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 법원은 토지거래 계약 이 허가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니에요. 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4번만 한번 봐보세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해도 허가를 받기 전. 그러니까 내가 갑과 을이 땅이 필요해서 토지거래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기본행위거든요. 기본행위로서 사법상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성립해요. 계약은 성립하는데 그 효력이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해당 시군수의 허가, 인가가 있어야만이 이 토지매매 계약이 성립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동적 무효. 그죠? 이때 매매계약 성립 후에 이렇게 같이 이게 검인정을 받아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인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확정적 무효면 아닙니다. 유동적 무효가 맞아요. 허가 후에 확정적 무효, 인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인가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73페이지 강학상 허가에 관한 대항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게 이름이 이죠. 이게 허가이에, 특허이에, 인가이에, 확인이에, 공정이에 다 하셔야 돼요. 여기 4번 문항 보시면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봐보세요. 4번 문항. 구석유 판매업 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양도인이 허가 취소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여쭤볼게요. 그 석유 판매업 허가는 특허입니까? 허가입니까? 석유 판매업 허가는 특허입니까? 허가입니까? 가학상 허가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꼭 특허처럼 보이잖아요. 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석유 판매업 허가는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번호 양도인의 허가 취소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석유 판매업 허가, 그죠? 이것은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니까 양도인의 허가 취소 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석유 판매업 허가 정확히는 대물적 그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양도인이 어떤 뭐 영업상의 위법 사유가 있으면 양수인에게 그 영업을 양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 양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영업상 발생한 위법행위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재의 법적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요거 판례 잘 나와요. 왜요? 석유 판매업 허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물적 성격이 강합니다. 대물적 성격이 강해서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이론적으로 대물적 행정의 특성이 뭐냐? 대물적 행정의는 이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울입니다. 따라서 그 법적 효과가 이전된다 말씀드렸죠. 대인적 행정의는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측정해서 행하는, 그죠?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측정해서 하는, 그죠? 예, 하는 주관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측정해서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약사면허. 자, 이 상대방인 사람이 개인이 지식이나 경험 등을 측정해서 해주는 그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의사를 취득했다. 그럼 자식에게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대인적 행정의 특성은 그 법적 효과가 이전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런 문제 응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게. 일단 이번 시간은 4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워낙 중요해서 내용도 많아서 약 200문제가 실려 있어요. 잠깐 보시면, 예, 212문제. 그래서 이건 좀 가급적이면 빠르게 해서 문제를 시간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왜요? 총 20문제 중에서 이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순서하게 나오는 것은 5문제입니다. 4문제에서 5문제. 근데 왜 처분서 인정 여부라든지 소송 관련해서 나오면 7문제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일단은 여기 문제를 갖다가 여기 41번까지 보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